여러분, 북한 내부를 발칵 뒤집어놨던 미국이 서해 귀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당시 뉴스는 단순히 전투기 귀순으로 끝났죠.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절대 공개되면 안 되는 물건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연 그들이 실고 온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10분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주저없이 탈북 당시 겪었던 아찔한 비행행을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하죠? 저는 그때 주마등 대신 눈앞을 가득 채운 $100짜리 지폐 뭉치들을 보았습니다. 한길아, 정신 차려. 뒤쪽 레이더 봐. 놈들이 따라붙었다. 앞좌석에서 무여기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었죠. 방금 전 활주로를 돌파할 때 보이부 놈들이 쏜 총탄에 어깨를 맞았거든요. 좁디 좁은 미그-21기 뒷좌석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제 발밑부터 가슴팍까지, 아니 조종석 구석구석에 쑤셔 넣은 달러, 가방들이 터져서 지폐들이 눈꽃처럼 날아다녔습니다. 그 종이 뭉치들이 제 상처에서 흐른 피를 머금고 검붉게 물들어가는데 그 모습이 참 기괴하더군요. 귀를 찢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체가 피격당해 엔진에 불이 붙은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서 엔진이 타는 냄새를 맡아보셨습니까? 그건 마치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냄새 같았습니다. 무여가, 나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 우리 아버지 장부. 그거 꼭 남조선에 전해라. 제가 헐떡이며 말하자 무여기가 기체를 급회전시키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치고 꽉 잡아. 너 죽으면 이 돈 다 누구 주니? 그때 무전기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리강석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를 이사지로 몰아넣은 그 뱀 같은 인간 말입니다. 박한길, 강무역, 당장 기수를 돌려라. 공화국의 자금을 들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냐? 지금 투항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저놈에게 다시 잡히느니 차라리 이 하늘에서 산화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제 몸과 돈 가방을 좌석에 단단히 결숙했습니다. 무여기는 애프터버너를 최대치로 올렸고 우리는 구름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100억이라는 돈, 참 무겁더군요. 그게 단순히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의 눈물과 죽어간 동료들의 원한이 섞여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조종석 가득 쌓인 달러 뭉치 사이로 숨을 몰아쉬며 저는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을 남쪽 땅을 상상했습니다. 그때 제 품 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그 장부 말이죠. 리강석은 그저 돈을 쫓았지만 저는 그 장부 속에 담긴 진실을 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름 사이로 사라지던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추격기들의 미사일이 우리 꼬리를 스쳐 지나가며 만드는 하얀 궤적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그 하늘에서의 사투가 있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양에서 죽은 듯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려 돌아가신 후 제 인생은 그야말로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보위부 놈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제 집을 뒤졌고 동료들은 저를 병균 취급하며 피했습니다. 그때 저를 유일하게 거두어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 리강석이었습니다. 한길아, 내 아비는 어리석었다. 하지만 넌 똑똑해야지. 내 밑에서 개처럼 충성해라. 그럼 개밥에 고기 한 덩이는 얹어주마. 리강석이 제 턱을 구두 끝으로 툭 치며 하던 그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때 바닥을 기며 대답했죠.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속으로는 그놈의 심장에 칼을 꽂는 상상을 수만 번도 더하면서 말입니다. 그놈이 저에게 맡긴 임무는 해외 비자금 수송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들어온 그 검은 돈 100억을 안전하게 평양 별장으로 옮기는 일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돈을 들고 날아가 버리자. 아버지가 남기신 그 장부를 들고 이 추악한 돈과 함께 남조선으로 가자.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비행기가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기지 내 최고의 조종사이자 제의형제인 무여기를 찾아갔습니다. 무여기는 실력은 최고였지만 출신 성분이 나빠 만년소자에 머물러 있던 놈이었죠. 무여가, 인생 역전해보고 싶지 않니? 딱 한 번만 제대로 날아보자.
어둑한 경납고 뒤편에서 제가 건넨 말에 무혁이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제가 리강석의 비자금 이야기를 꺼내자 놈의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형님, 그 큰 돈을 어떻게 옮깁니까? 트럭으로 국경을 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아니, 하늘로 간다. 내가 모는 그 2인승 미그-21 훈련기 말이야. 무혁이는 미친 소리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계산을 읊조리자 놈의 눈에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 밑바닥이랑 장비실 쪽을 다 뜯어내면 100억 정도는 충분히 실을 수 있어. 금괴는 무게가 나가니까 바닥에 깔고 달러는 뭉치째로 조종석 구석구석에 채워넣는 거야. 내가 앞좌석에서 조종을 맡고 내가 뒤에서 그 화물을 지키겠다. 무혁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님, 저도 평양 땅에서 개처럼 사느니 차라리 구름 위에서 죽겠습니다. 준비합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리강석의 눈을 피해 기체를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핑계로 비행 시간을 늘리고 기체 내부의 불필요한 부품들을 하나둘씩 떼어냈죠. 리강석은 제가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열심인 줄 알고 허어 웃으며 격려까지 해주더군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우리의 칼날은 전혀 보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100억의 현찰과 금괴가 가득 실린 대형 트럭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 핸들이 자꾸 미끄러지더군요. 무혁아, 나 지금 진입한다. 엔진 켜고 대기해. 무전기로 짧게 신호를 보낸 뒤 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제 펜스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비행장 활주로로 진입하는 순간 뒤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리강석에 추격대였습니다. 그놈들이 생각보다 빨리 눈치를 챈 겁니다. 박한길, 이 반역자 새끼. 당장 차 세워. 확성기를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는 리강석의 오른팔인 보위부 추격대장이었습니다. 그놈들은 트럭 바퀴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퍼부었죠. 타이어가 터져 덜덜거리는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 끝에서 희미하게 불을 밝힌 미그-21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무혁이가 이미 엔진을 예열하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비행기 옆에 차를 세우자마자 저는 뒷문을 열었습니다. 금괴 상자와 달러가 든 가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혁아, 받아. 제가 가방을 던지면 무혁이가 좁은 콕핏 뒷좌석으로 그것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에 금괴가 깔리고 그 위로 달러 뭉치들이 켜켜이 쌓였습니다. 나중에는 뒷좌석 계기판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돈이 꽉 찼습니다. 제 몸 하나 겨우 구겨 넣을 틈만 남았더군요. 형님, 빨리 타요. 놈들이 코앞까지 왔어. 무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추격대 차량들이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활주로를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기체 동체를 맞고 튀는 쇳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피를 흘리는 어깨를 움켜쥐고 간신히 뒷좌석 돈더미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가자, 무혁아. 여기서 죽느니 하늘에서 죽자. 캐노피가 닫히고 엔진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커졌습니다. 창밖으론 분노에 가득 차 권총을 쏘아대는 리강석의 부하들이 보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라는 게 참 정직한 기계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 미그기에는 정원을 훨씬 초과한 성인 남자 둘에 무려 100억이나 되는 금괴와 현찰이 실려 있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를 짓누르는 소리가 비명처럼 들리더군요. 무혁아, 속도가 안 올라간다. 아직 100km도 안 돼. 제가 뒷좌석에서 돈 가방에 눌린 채 소리쳤습니다. 앞좌석의 무혁이는 이빨을 어찌나 세게 깨물었는지 턱 근육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활주로 끝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속도를 못 올리면 우리는 그대로 서해 바다 차가운 물속에 처박히는 신세였죠. 그때였습니다. 활주로 옆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따라붙었습니다. 바로 리강석이었습니다. 그놈은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직접 대공 기관총을 갈겨댔습니다. 깡, 깡. 기체 바닥에 탄환이 박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도 내려앉았습니다. 이 새끼들아, 내 돈 내놔. 죽어도 여기서 죽어. 리강석의 비명이 엔진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활주로 남은 거리는 고작 500m. 무혁이가 결단 내린 듯 소리쳤습니다. 형님, 엔진 터질지도 모릅니다. 꽉 잡으셔.
무혁이가 애프터버너 재연소 장치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기체가 휘청이며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꼬리 날개에서 뿜어져 나온 시뻘건 화염이 활주로를 시커멓게 태웠고 그 열풍이 뒤따라오던 리강석의 차량을 덮쳐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수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벽 끝이 코앞까지 닥쳐왔을 때 무혁이는 조종관을 자기 가슴팍까지 끝까지 잡아당겼습니다. 떠라. 제발 좀 떠라. 비행기 바퀴가 절벽 끝 돌출된 바위를 스치는 드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기체가 공기를 움켜쥐듯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리강석의 머리 위로 우리 미그기의 화염이 쏟아지고 있더군요. 평양의 검은 하늘을 가르며 우리는 그렇게 지옥 같던 활주로를 벗어났습니다. 평양 하늘이 그렇게 좁은 줄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이륙한 지 불과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계기판의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하더군요. 한기라, 정신줄 놓지 마. 놈들이 꼬리에 붙었다. 앞좌석 무혁이의 외침에 정신을 차려보니 구름 사이로 날카로운 은빛 기체들이 보였습니다. 평양 방어사령부의 요격기들이었죠. 문제는 제 자리였습니다. 뒷좌석에 쑤셔 넣은 100억의 돈다발과 금괴 상자들이 제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거든요. 무혁이는 앞만 보고 조종해야 하는데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혁아, 뒤가 안 보여. 가방들이 너무 많아. 그럼 가방을 찢어서라도 공간을 만들어. 내가 내 뒤를 안 봐주면 우린 여기서 가루가 된다. 저는 피가 흐르는 어깨 통증을 잊은 채 조종석을 가득 채운 달러 가방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어냈습니다. 터진 가방 사이로 100달러 지폐들이 눈보라처럼 휘날리며 조종실 안을 가득 메웠죠. 간신히 창문 한 구석에 눈을 붙이는 순간 저 멀리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무혁아, 6시 방향. 미사일 온다. 왼쪽으로 꺾어. 제가 비명을 지르자 무혁이가 기체를 거의 수직으로 세우며 급회전했습니다. 제 몸은 중력 때문에 돈뭉치 사이로 처박혔고 금괴 상자가 가슴을 압박해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미사일 한 발이 기체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100억짜리 불꽃놀이가 될 뻔했지요. 잘했다, 한기라. 계속 봐. 놈들이 다시 진입한다. 무혁이는 앞을 보며 조종관을 휘둘렀고 저는 뒤를 보며 적기의 위치를 소리쳤습니다. 운전만 하던 제가 공중전의 요격 관제사가 된 셈이었죠. 우리는 무전기가 아니라 좁은 콕핏 안에서 서로의 등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상에서는 돈 때문에 얽힌 관계였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목숨을 쥐고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격기 중 한 대가 무전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혁의 비행 학교 동기였던 놈이었죠. 무혁아, 그만해라. 내 뒤에 탄 놈은 반동의 자식이야. 그 놈만 넘기고 돈은 반씩 나누자. 그럼 살려주마. 순간 조종석에 정적이 흐르더군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0억입니다.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는 액수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혁이를 불렀습니다. 무혁아. 무혁이는 대답 대신 기체를 더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전기에 대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야, 이 새끼야. 나에게는 너보다 이 녀석이 더 소중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서서히 멈춰가는 기계 소리입니다. 5번이나 미사일을 피하며 용을 썼던 우리 미그기가 결국 한계에 다다랐지요. 꼬리 쪽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조종석 안으로 매캐한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한기라, 이제 조종관이 안 먹는다.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 무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 멀리 푸른 바다 위에 하얀 선 하나가 그어져 있더군요. 바로 북방한 개선 NLL이었습니다. 저 선만 넘으면 살지만 엔진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죠. 저는 정신없이 주변에 흩어진 달러 가방들을 챙겼습니다. 가방끈을 제 허리와 다리에 칭칭 감았죠. 100억입니다. 아버지가 목숨과 바꾼 장부와 그놈들의 비자금인데 이걸 두고 내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무게 때문에 사출 좌석이 안 뜰 수도 있다는 무혁이의 경고가 있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기라, 나만 땅 보이지? 저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내가 먼저 쏘고 0.5초 뒤에 너 나간다. 준비해. 무혁이가 사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콱광.
하는 폭음과 함께 앞좌석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제 좌석도 불꽃을 뿜으며 허공으로 튕겨나갔지요.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땐 저는 차가운 겨울하늘 한복판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는 하얀 낙하산이 펼쳐져 있었고 제 몸에는 피 묻은 달러 가방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죠. 그런데 그때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터진 가방 틈새로 만장은 좋게 넘을 달러, 지폐들이 서해 바다 위로 눈처럼 흩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마치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하늘에 바치는 전리품 같았습니다. 수천 장의 지폐가 바닷바람에 실려 춤을 추는데 그 모습이 참 눈물겹게 아름답더군요. 아래를 보니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남한 해경 함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북한 전투기가 넘어왔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함정 위에 선 해경들이 우리를 향해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나? 무기를 버리고 손을 들어라. 저는 바다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몸에 감긴 가방을 놓지 않았습니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무거운 돈 가방의 무게. 그게 바로 제가 평생 짊어지고 온 북한에서의 삶의 무게 같더군요. 9.4일생으로 남조선 해경함정에 끌려 올라왔을 때 제 몸은 이미 얼음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여전히 피 묻은 가방과 품속의 수첩을 꽉 쥐고 있었죠. 곧바로 서울의 어느 안전가옥으로 옮겨졌는데 거기서 만난 수사관들의 눈빛은 따뜻한 환영보다는 날카로운 것 같았습니다. 하긴 미그기를 몰고 100억을 들고 온 놈들이니 오죽했겠습니까? 박한길 씨, 이 돈, 그리고 이 장부, 당신 뭡니까? 북에서 내려보낸 공작입니까? 아니면 일개 도둑입니까? 취조실 스탠드 불빛 아래서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수첩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리강석이 가로챈 거에게 비자금 내역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남모르게 도왔던 탈북자 명단과 은신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건 도둑질한 돈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속죄의 기록입니다. 수사관들이 장부를 훑어보더니 안색이 변하더군요. 리강석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검은 돈이 어떤 경로로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 자금줄이 이 장부 하나에 다 담겨 있었으니까요. 저는 100억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걸었죠. 이 정보를 국제사회에 공개해서 리강석 그놈을 완전히 매장해달라고 말입니다. 얼마 후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리강석은 비자금 횡령과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숙청당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쏜 미사일보다 아버지가 남긴 그 작은 수첩의 글자들이 더 정확하게 그놈의 심장을 꿰뚫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부 마지막 장을 넘기던 수사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한길 씨, 여기 적힌 한길에게라는 메모 보셨습니까? 저는 그제야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글귀를 보았습니다. 한길아, 돈은 사람을 가둘 수도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이 장부의 끝에 내 이름이 적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돈에 눈이 멀어 또 다른 리강석이 될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100억을 포기하고 장부를 넘기던 순간 저는 비로소 아버지가 원하셨던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었지요. 그 서해 바다의 찬물을 뒤집어 쓰고 남한 땅에 발을 디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커다란 대형 트럭을 몰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곳이 없지요. 북에 있을 땐 미그기를 몰았는데 지금은 15톤 트럭 핸들을 잡고 있으니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무혁이와 윤희를 만났습니다. 윤희는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정보원이자 지금은 제 아내나 다름없는 소중한 사람이죠. 셋이서 한강변을 걷는데 저 멀리 하늘 위로 경비행기 한 대가 길게 구름을 그리며 지나가더군요. 무혁아, 저기 봐라. 내가 몰던 미그기보다 훨씬 작네. 제 말에 무혁이가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혁이는 지금 경기도의 작은 비행장에서 경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며 사람들에게 하늘 구경시켜주는 재미로 삽니다. 형님, 이젠 100억 안 실어도 잘 날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종이 덩어리들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하지, 임마. 지금은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운데 비행기가 안 뜨고 100이겠니? 우리 셋은 강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던 조종석 가득 쌓여서 제 목을 죄던 그 달러 뭉치들. 이제는 다 먼 옛날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온 돈은 나라에서 다 환수해 갔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장부 덕분에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았고 리강석 같은 악당은 처단되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제 트럭 조종석에는 달러, 가방 대신 윤희가 싸준 도시락과 무혁이가 선물한 작은 비행기 모형이 놓여 있습니다. 금괴보다 묵직한 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온기라는 걸 서울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큰 돈 아깝지 않으냐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버렸기에 지금 제가 이 한강 바람을 쐬며 웃을 수 있는 겁니다. 라고요. 욕심이라는 건 결국 나를 가두는 감옥이더군요.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오니 비로소 진짜 세상이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미극인은 우리를 남한으로 실어다 준 도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하나 하늘에 뿌려버리는 청소기였던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 생각하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며 강변을 걸을 수 있는 오늘 같은 날입니다. 이제는 비행기를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누군가 자유로운 하늘을 날고 있구나 하며 미소 지을 뿐이죠. 고향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저 하늘 어디선가 저를 보며 웃고 계시겠지요? 한기라, 잘 살고 있구나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제가 본 그 하늘의 달러 눈을 떠올려 보세요. 쥐고 있을 땐 생명줄 같아도 놓고 나면 한낱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소중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라는 것,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